옛날 옛적 조선 태종 시절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묘면의 한 양반가에 두루미라는 이름을 가진 머슴이 있었습니다. 두루미는 마을에서 소문난 바보였지요. 말을 더듬고 허리는 항상 굽어 있었으며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습니다. 그런 두루미를 보며 동네 아이들은 바보 두루미, 바보 두루미라고 놀려댔지만 그는 멍하니 웃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디 가느냐 두루미? 마을 사람들이 물으면 두루미는 저 머슴일 하러 가옵니다라며 더듬거리곤 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미우면의 토우인 박판서 댁이었습니다. 박판서는 조정에서 한때 높은 벼슬을 지냈으나 지금은 낙향하여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고 계셨지요. 이놈, 제대로 하라고. 박판서 댁 관가의 하인 총책임자인 덕삼이가 두루미의 등짝을 후려치며 꾸짖었습니다. 두루미는 아픈 등을 문지르며 어리석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 두루미를 보며 덕삼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소인이 무엇을 잘못했사옵니까? 두루미가 어리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여기 물동이를 엎질러 마당을 다 적셨잖느냐. 이래서야 어느 집 마님이 너 같은 바보를 써주겠느냐. 덕삼이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두루미의 서툰 모습은 박판서 댁 셋째 마님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셋째 마님 연희 씨는 박판서의 셋째 부인으로 미모가 출중 하나 늦게 시집와 아직 자식이 없어 늘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녀의 나이는 24, 박판서보다 30살이나 어렸습니다. 두루미, 이리 오거라.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연희 씨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두루미는 눈을 내리깔고 절뚝거리며 다가갔지요. 오늘도 덕삼이에게 혼이 났구나.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마님, 두루미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연희 씨는 두루미의 더러워진 옷자락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에 내 처소로 오너라. 그 옷을 빨아주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관가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고 이내 관아의 관노 심학규가 나타났습니다. 심학규는 미음현 현감의 오른팔로 그 잔혹함이 소문난 인물이었지요. 그는 말에서 내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두루미를 훑어보았습니다. 여기가 박판서 댁이오? 심학규가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덕삼이가 공손히 물었지요. 현감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곧장 따라오시오. 심학규의 말에 덕삼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두루미의 눈빛이 잠시 변했습니다. 그 찰나의 변화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우연히 그를 바라보던 연희 씨만은 느꼈습니다. 방금 두루미의 눈에서 본 것은 그날 밤 박판서 댁은 조용했습니다. 판서는 현감의 부름을 받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대문은 일찍 닫혔지요. 하인들이 잠든 시각 두루미의 초가 방에서 한 그림자가 빠져나왔습니다. 그 움직임은 더 이상 절뚝거리는 바보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밤 그림자처럼 민첩하고 날렵했지요. 그림자는 담을 훌쩍 뛰어넘어 안채로 향했습니다. 셋째 마님의 처소 앞에 이르러 그림자는 잠시 망설였고 이내 문풍지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연희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루미가 들어섰을 때 연희 씨의 눈에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의 허리는 곧게 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얼굴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연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두루미라 불리는 하찮은 머슴일 뿐입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더듬거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마님께 꼭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희 씨는 촛불 아래 두루미의 변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구부정했던 허리는 이제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총명함으로 가득했지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옵니까? 연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루미는 잠시 문 밖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본명은 이영식이라 하옵니다. 한양 의금부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지요. 연희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금부 수사관이라고요? 그런데 어찌하여 바보 머슴 행세를 미우면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조사하러 왔사옵니다. 이영식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미우면에서 여러 명의 양반 부인들이 실종되었다는 보고가 의금부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첫째 부인이 아닌 후처들이었지요. 연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마님께서도 위험하실 수 있사옵니다. 지금까지 5명의 부인이 사라졌는데 모두 미음연 현감이 주관하는 연회에 참석한 후였습니다. 이영식의 말에 연희 씨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바로 오늘 박 판서께서 현감의 부름을 받아 나가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음 달 보름날 열리는 연회에 마님을 데려오라는 청이었지요. 방 안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어찌 알고 계신 것입니까? 연희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영식은 쓰디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인이 바보 행세를 하는 동안 이 집의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밤이면 몰래 빠져나가 미으면 일대를 조사했지요. 이영식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감의 오른팔인 심학규가 이곳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자는 의심스러운 인물입니다. 연희 씨는 손을 모으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직 박나리께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걱정 마십시오. 판서께서는 무사하실 겁니다. 그들은 아직 마님을 노리고 있을 뿐 박 판서를 해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영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영식은 재빨리 몸을 일으켰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연희 씨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다시 바보 행세를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입니다. 마님, 부디 아무에게도 제 정체를 알리지 마십시오. 마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연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희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요. 한편 미으면 현감 관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어둠 속에서 현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학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박 판서는 연애의 부인을 데려오기로 약속했습니다. 현감은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좋다. 이번 희생은 특별히 아름답다고 하더군. 의식을 위해 완벽한 제물이 될 것이다. 심학규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 판서 댁의 바보 머슴이라고? 그러나 차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이냐? 그저 가끔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바보라기엔 내 놈이 겁쟁이가 되었구나. 현감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번 보름달이 뜰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께 6번째 제물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의 뒤편 벽에는 5명의 여인을 그린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아름답고 젊은 여인들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박 판서는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연희 씨가 걱정스럽게 맞이했습니다. 박 판서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연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달 보름날 연회에 참석해야 할 것 같네. 자네도 함께 가야 하네. 연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영식의 경고를 떠올렸고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두루미가 다시 바보 행세를 하며 물동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놈, 조심해서 나르지 못하겠느냐. 덕삼이가 소리쳤습니다. 두루미는 어리석은 표정으로 웃기만 했지만 그의 눈은 관가에서 돌아온 박 판서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 한 그림자가 박 판서 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학규였습니다. 바보 머슴, 내가 정말 바보인지 아닌지 두고 보자. 심학규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으면의 새벽은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마을을 감싸고 달구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지요. 두루미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둔하고 어설펐습니다. 바보 두루미, 오늘도 열심이구나. 아랫집 김씨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두루미는 어리숙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면 복이 온대서.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돌아서자마자 두루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 담장 구석에 숨겨둔 종이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오늘 밤 숲속 정자에서. 두루미는 재빨리 종이를 숨기고 다시 바보 행세를 계속했습니다. 안채에서는 연희 씨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마님, 아침 진지 드시겠습니까? 하녀 복순이가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연희 씨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여오너라. 복순이는 방 안으로 들어와 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젊은 처녀 같았지요. 마님, 어젯밤 잠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복순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잤다. 그런데 안색이 창백하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게 아닙니까? 연희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그녀의 입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아,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10년이 넘었구나. 복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소녀가 16에 이 집에 들어와 마님을 모신 지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혹시 미으면에서 부인들이 사라졌다는 소문을 들어본 적 있느냐? 복순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님, 그 이야기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덕삼이가 서 있었습니다. 마님, 현감 나리께서 보낸 사람이 와 있습니다. 연희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무슨 일로 왔다고 하더냐? 다음 달 연애 준비를 위해 마님을 뵙고 싶다 하옵니다. 연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다. 곧 나가겠노라. 덕삼이가 나가자 복순이가 연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 연애는... 연희 씨는 복순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구나.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 뿐이지요. 연희 씨는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복순아, 오늘부터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필요하다. 마당으로 나온 연희 씨는 심학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미소에 연희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마님께서 오셨군요. 현감 나리께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심학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두루미가 물동이를 들고 지나가다 넘어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일부는 심학규의 옷에 튀었지요. 이런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두루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심학규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두루미에게 다가가 채찍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천한 놈, 감히 멈추세요. 연희 씨가 급히 나서서 말렸습니다. 우리 집 머슴이 실수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심학규는 잠시 연희 씨를 노려보다가 채찍을 내렸습니다. 마님의 말씀이니 이번은 봐주겠소. 그리고 두루미를 향해 냉소를 지었습니다. 바보라 불리는 이 머슴, 재미있군. 심학규는 연희 씨에게 다시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감 나리께서는 마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많이 들으셨다 합니다. 연회에서 뵙기를 고대하신다고요. 연희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심학규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연희 씨는 두루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냐? 두루미는 여전히 바보 행세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연희 씨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 씨는 복순이와 함께 방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복순아, 미으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해다오. 복순이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소문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5명의 부인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모두 현감의 연회에 참석한 후였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 모두 마님처럼 아름다웠고 또 모두 후처였습니다. 연희 씨는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누구의 부인들이었느냐? 모두 미으면의 유력한 양반가의 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편들은 아내의 실종에 크게 슬퍼하지 않았다고 해요. 복순이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마을에는 현감이 검은 술법을 행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피가 필요하다고 연희 씨의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을 통해 작은 돌멩이가 날아들었습니다. 복순이가 놀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연희 씨가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괜찮아. 연희 씨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두루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곱게 선 자세와 예리한 눈빛을 가진 이영식이었지요. 마님, 오늘 밤 숲속 정자에서 만나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희 씨는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아, 나와 함께 가겠느냐? 위험할 수도 있다.
복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을 홀로 두지 않겠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밤, 두 여인은 조심스럽게 안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담장 구멍을 통해 빠져나와 어두운 숲길을 향해 걸었습니다.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두 여인의 마음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숲속 정자에 도착한 연희 씨와 복순이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이 정자를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을까요? 복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자 그림자에서 이영식이 나타났습니다. 마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영식은 두 여인을 정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누구신지 복순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연희 씨가 짧게 설명했습니다. 의금부 수사관이시다. 진짜 이름은 이영식이라고 하셔. 이영식은 주변을 다시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라진 부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현감의 서재에서 가져온 비밀 문서입니다. 세 사람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기이한 부적과 의식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교의 금단술법입니다. 이영식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현감은 불로장생을 위한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의 피를 제물로 바쳐 복순이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연희 씨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럼 사라진 부인들은 이미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영식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다음 제물로 선택되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빨리 숨으세요. 이영식이 두 여인을 정자 뒤편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자로 다가오는 것은 한 젊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아가씨. 젊은 남자가 여자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허리를 굽히며 어렵게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련님. 숨어있던 세 사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미음연 이방의 딸 연심이었고 남자는 인근 마을 부자의 아들 진우였습니다. 복순이가 연희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는 병이 깊어 걷기조차 힘든 아이입니다. 연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네. 이방의 딸이 중병이라는 소문을. 젊은 남녀는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아, 내가 꼭 너를 고치게 해줄게. 진우가 연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감님께서 그 약을 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연심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일 저녁 내가 현감님을 직접 찾아가 부탁드릴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내가 다 댈 테니까. 숨어있던 이영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연희 씨와 복순이에게 귓속말로 설명했습니다. 현감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두 연인의 대화를 더 들었습니다. 현감님께서는 보름달이 뜨는 날 그 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하셨어.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의식을 치르면 내 병을 낫게 해주는 영약이 만들어진다고. 연심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일까요? 제가 드디어 나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잠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숨어있던 세 사람은 다시 정자로 돌아왔습니다. 이영식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현감이 또 다른 희생자를 노리고 있군요. 연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 젊은이도 위험한 건가요? 이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현감은 아마도 그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복순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심이의 병은 사실 현감이 걸은 저주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영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오? 이방의 가족이 현감의 부정을 알게 되자 그가 그 딸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합니다. 복순이의 이야기에 연희 씨와 이영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감은 치료해주겠다며 진우를 속이고 있군요. 이영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 복순 씨, 두 분은 먼저 저택으로 돌아가십시오. 연희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진우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를 구해야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은현의 비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판서 댁의 마당에는 여느 때와 같이 두루미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했지만 바보 행세는 완벽했습니다.
멀리서 심학규가 다시 박판서 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심학규는 박판서 댁대문 앞에 말을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늑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판서 어른께서는 계십니까? 덕삼이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들어오시지요. 두루미는 마당 한쪽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학규가 들어오자 일부러 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였지요. 이분이 또 오셨네. 두루미는 어리석은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심학규의 눈이 순간 두루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루미를 잠시 응시했지요. 저 바보는 항상 저렇게 혼자 중얼거리느냐? 덕삼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온전치 못한 아이라서요. 심학규는 다가가 두루미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이봐, 바보야. 내 얼굴이 기억나느냐? 두루미는 놀란 듯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무서운 분. 심학규는 두루미의 눈을 가까이서 살폈습니다. 순간 두루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바보 특유의 멍한 눈빛으로 돌아왔지요. 그래. 심학규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안으로 향했습니다. 안채에서는 박판서가 심학규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심나이. 박판서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현감 나리께서 박판서께 특별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심학규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박판서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붉은색 약병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보름달이 뜨는 날 저녁 연회 전에 마님께서 드시면 좋을 약입니다. 심학규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선약이라고 하셨습니다. 박판서는 약병을 들어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특별한 약이라 그동안 현감께서 많은 후의를 베푸셨소만 그의 목소리에 미세한 의심이 서렸습니다. 혹시 이전에 다른 부인들에게도 이런 약을 선물하셨소? 심학규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마님의 아름다움이 특별하시기에. 박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감께 감사 인사를 전하시오. 아내가 잘 받아볼 것이오. 심학규가 떠난 후 박판서는 창가에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판서님,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계십니까? 뒤에서 다가온 복순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판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관직에 있을 때 왕이 파직한 전 현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복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의 현감 이전에 있던 분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는 흑도수를 익혔다는 소문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의 현감은 그의 제자였다고 한다. 박판서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너무 경계심을 풀었던 것일까? 그때 들창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두루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학규가 떠난 후 두루미는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누구시오? 진우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두루미는 허리를 펴고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식이라고 합니다. 의금부 수사관입니다. 진우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의금부라고요? 무슨 일로? 당신과 연심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현감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연심 아가씨의 병은 현감이 걸은 저주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영식의 말에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현감님께서 어찌. 이영식은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방의 딸인 연심이 병에 든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약 1년 전입니다. 갑자기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때 이방이 현감을 불편하게 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심의 아버지가 관아의 장부를 감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이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직후 연심 아가씨가 병들기 시작했겠지요. 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현감이 연심을 해친 것이란 말입니까? 이영식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치료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감을 믿어선 안 됩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부적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의금부의 도사가 만든 부적입니다. 연심 아가씨에게 가져가 보십시오. 진우는 감사의 눈빛으로 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지금은 조심하십시오.
현감은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영식의 말에 진우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현감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증거를 모아 한꺼번에 현감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박 판서 댁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희 씨는 방 안에서 복순이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마님, 이 약병은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복순이가 심학규가 가져온 붉은 약병을 가리켰습니다. 무슨 약인지 모르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희 씨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럴 생각이다. 하지만 남편께는 어찌 설명해야 할지.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박 판서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리 와보시오. 박 판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연희 씨는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 판서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감이 보낸 약 마시지 말게. 연희 씨와 복순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날이 깨서 어찌 아셨습니까? 박 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처음부터 의심이 있었네. 갑자기 선물하는 약이 수상했지. 그는 창가로 다가가 멀리 관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게다가 사실 내가 한양에 있을 때 현감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네. 그는 아내에게 흑도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안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소. 연희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판서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현감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행동하자. 그리고 그의 시선이 두루미에게 향했습니다. 우리 집의 바보 머슴이 정말 바보인지 의심스럽구려. 연희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달빛이 박 판서 댁 마당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두루미의 초가집 앞으로 여러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심학규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내지 말고 바보를 잡아라. 심학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초가집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지? 이 시간에 심학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그들의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심학규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닌 이영식이 서 있었습니다. 네, 넌 누구냐? 심학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영식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영식이라 하오. 을금부 수사관이요. 그는 품속에서 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달빛에 번쩍이는 금패를 본 심학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럴 리가. 저희는 처음부터 당신과 현감을 의심했소. 이영식의 눈빛이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미으면에서 사라진 부인들, 그리고 연심 아가씨의 병. 심학규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증거는 있소? 한 명의 의금부 수사관이 감히 현감을 의심한다고? 이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감의 서재에서 찾은 비밀 문서들이 증거요. 심학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소?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소. 당신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심학규는 순간 칼을 빼들었습니다. 잡아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이영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영식은 빠르게 몸을 숙여 첫 번째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절뚝거리는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고 날렵했지요. 이런 술수로 나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소? 이영식은 주변에 흩어진 농기구들을 이용해 맞섰습니다. 삽으로 한 부하의 칼을 쳐냈고 도리깨로 다른 이를 쓰러뜨렸습니다. 우리 현감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기나 하시오? 심학규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현감이 아니라 도술의 대가시다. 이영식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흑도술을 써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자는 현감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 싸움은 점점 치열해졌습니다. 부하들이 하나둘 쓰러졌지만 심학규는 교활하게 틈을 노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땅에 던졌습니다. 순간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영식이 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기 속에는 독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심학규는 그 틈을 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라. 그때 어둠 속에서 돌이 날아와 심학규의 손을 쳤습니다. 심학규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돌을 던진 것은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복순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복순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외침에 박판서 댁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횃불을 든 하인들이 뛰어나왔고 그들 앞에는 박판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판서는 상황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심학규, 이게 무슨 짓이오? 심학규는 당황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미 그의 부하들은 대부분 쓰러져 있었습니다. 판서님, 이자는 바보가 아니라 의금부 첩자입니다. 박판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소. 심학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현감의 계략도 모두 알고 있소. 내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다니. 심학규는 달아날 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이영식이 빠르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소. 심학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진짜 약이다. 마시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영식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내가 죽으면 현감님의 계획도 끝이야. 심학규는 병을 들이켰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이영식이 다가가 그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죽었군. 박판서가 이영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의금부 수사관이었다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이영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정체를 밝히지 못한 것은 수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판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덕분에 내 아내가 위험에서 벗어났소. 고맙네. 그때 연희 씨와 복순이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연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영식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무사합니다. 복순 씨가 도와주셨습니다. 복순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판서가 심학규의 시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오? 이영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죽은 심학규의 품속을 뒤져 작은 부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부적에는 기이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영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적이 아닙니다. 이는 현감과 심학규를 이어주는 연결 부적입니다. 연희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현감은 이미 심학규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현감은 박판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영식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 위험한 함정을 준비하면서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보름달이 어서 뜨게 되면 현감의 의식이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박판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이영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우 도령을 만나 도움을 청해야겠습니다. 그의 집안은 이 지역에서 가장 세력이 강합니다. 밤은 깊어갔고 마당에 누워있는 심학규의 시체는 달빛 아래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아직 연심 아가씨도 구해야 하고. 이영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복순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복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현감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현감 관저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이영식의 눈이 빛났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복순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감의 힘은 그가 소유한 검은 옥에서 나옵니다. 그 옥은 그녀의 말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미음연의 운명이 바뀌는 밤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박판서의 저택에서는 긴급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새벽빛 아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영식, 박판서 부부, 복순이, 그리고 급히 불려온 진우까지. 복순 씨, 현감의 검은 옥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시오. 이영식이 복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복순이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옥이 아닙니다. 10년 전 현감이 아직 도사였을 때 중원에서 가져온 것이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은 옥은 항상 그의 침실 벽감에 모셔져 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그 앞에서 기도를 올리지요. 진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현감의 힘과 연관되는 것입니까? 복순이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옥에는 영혼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사라진 부인들의 영혼이.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영식이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 옥을 파괴하면 현감의 힘도 약해질 것이고 사라진 이들의 영혼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군요. 박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감 관저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진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현감과 친분이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심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이영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현감은 분명 우리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 보름입니다. 현감이 의식을 치르려는 날이지요. 연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영식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매우 위험한 계획입니다. 그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감이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관저에 침입해 검은 옥을 찾아내야 합니다. 박 판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소?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영식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우 도령은 현감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연심의 치료를 위한 약을 구하겠다며. 진우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감의 시선을 돌리는 동안 저와 복순 씨는 옥을 찾아 파괴할 것입니다. 복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도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판서님과 연희 씨는 여기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이영식의 말이 무거웠습니다. 당신들은 즉시 한양으로 피신하셔야 합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진우는 예복을 갖추어 입었고 이영식은 다시 바보 두루미로 변장했습니다. 복순이는 평소와 같은 하녀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 조심하십시오. 연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판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이영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를 믿네. 부디 무사히 돌아오시오. 이영식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로 현감 관저를 향해 떠났습니다. 진우는 정문으로, 이영식과 복순이는 뒷산 오솔길을 통해 담장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감 관저는 언덕 위에 위치한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진우가 정문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는 그를 알아보고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진우 도령님, 어서 오십시오. 현감 나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우는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문지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도령님께서 오실 것이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현감이 이미 알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영식과 복순이는 담장 근처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기 뒷담장이 가장 낫습니다. 복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이영식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가 없군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복순이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이영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진우 도령이 오래 버티지 못할 테니.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관저의 뒤뜰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쪽입니다. 현감의 침실은 동쪽 별채에 있습니다. 복순이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에 숨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내실에 들어선 진우는 현감을 마주했습니다. 현감은 창가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게, 진우 도령. 현감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 부드러웠지만 그 밑에는 차가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감 나리, 연심이의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진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현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약은 준비되고 있네. 하지만 먼저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네. 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지?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감은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던 의금부 수사관과 내 비밀을 아는 하녀 말일세. 진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현감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심학규가 죽기 전 마지막 숨결로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네. 그는 방 중앙에 있는 탁자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검은 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이는가? 내 힘의 원천이야. 현감은 옥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진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걱정 말게. 그들은 이미 내 함정에 빠졌을 테니. 현감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이의 비명이었습니다. 아, 이영식과 복순이는 별채로 향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서 솟아오른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함정이었어. 이영식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연기는 빠르게 그들을 감쌌고 복순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영식도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에서 작은 부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의금부의 도사가 만든 수호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이 순간 밝게 빛나면서 검은 연기가 물러갔습니다. 이영식은 쓰러진 복순이를 안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순 씨,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복순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진우 도령도 위험해. 이영식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정면으로 현감에게 맞서야 했습니다. 이영식은 의식을 잃은 복순이를 안전한 곳에 눕힌 후 현감의 내실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주변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진우 도령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 그는 주변의 경비를 피해 내실 창문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현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정점에 이르면 의식을 시작할 것이다. 현감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너와 그 여인의 영혼이 내 옥에 더해지면 나는 완전한 불로장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영식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우는 기둥에 묶여 있었고 현감은 검은 옥 앞에서 기이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검은 옥에서는 푸른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영식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면 돌파밖에 없군. 그는 품속에서 남은 부적들을 확인했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준 세 장의 부적 중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이영식은 창문을 통해 조용히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멈추시오. 현감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그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차가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의금부의 개가 여기까지 왔군. 하지만 너무 늦었다. 현감은 손을 휘둘렀고 방 안의 촛불들이 모두 파란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이영식은 단호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의 흑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오. 그는 마지막 부적을 높이 들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당신을 체포하러 왔소. 현감은 크게 웃었습니다. 정의,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나 하느냐? 그는 검은 옥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진정한 힘이다. 옥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방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고 이영식은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진우가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현감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영혼도 내 옥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가 손을 뻗자 이영식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고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영식은 마지막 힘을 다해 부적을 현감을 향해 던졌습니다. 받아라. 부적이 공중에서 밝은 빛을 발하며 현감의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아, 현감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주술이 약해지면서 이영식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빠르게 검은 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 돼. 현감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영식은 이미 옥의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이 악령의 물건, 이제 끝이다. 이영식은 옥을 바닥에 던져 부수려 했지만 옥은 단단하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이마에 부착된 부적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내 옥을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는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식은 불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복순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쇠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영식 대인. 이것으로 복순이가 망치를 던졌고 이영식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소. 이영식은 망치를 들고 검은 옥을 내리쳤습니다. 첫 번째 타격의 옥의 표면에 금이 갔습니다. 멈춰라. 그러면 모두 죽는다. 현감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영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타격을 가했습니다. 옥의 금이 더 커졌고 안에서 푸른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모두의 영혼을 위해 세 번째 타격이 가해지자 옥은 마침내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간 방 안이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에서 해방된 영혼들이 빛의 형태로 솟아올랐습니다. 5명의 여인 형상이 잠시 공중에 떠올랐다가 창문을 통해 자유롭게 날아갔습니다. 안 돼, 내 영혼들이. 현감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몸이 급속도로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명력 돌려줘. 그는 순식간에 노인으로 변해갔고 마침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영식은 재빨리 진우에게 다가가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도령님? 진우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연심이는. 복순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현감의 저주가 풀렸을 겁니다. 옥이 파괴되었으니 세 사람은 쓰러진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권세 있는 관리가 아니라 그저 늙고 쇠약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할까요? 복순이가 물었습니다. 이영식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해야 합니다. 그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고 보름달은 이제 하늘 높이 떠올라 미으면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으면에는 놀라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현감이 체포되었고 그의 악행이 모두 밝혀졌다는 소식이었지요. 박 판서의 저택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연희 씨는 안채에서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군요. 박 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소. 그때 마당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연심이가 나았다. 진우가 연심을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연심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넘쳤습니다. 마님, 박어을은 연심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현감의 옥이 파괴되자 연심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진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연희 씨는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축하한다, 연심아. 이제 행복한 날만 있을 거야. 박 판서가 물었습니다. 이영식 대인은 어디 계시오?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현감을 압송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셨습니다. 연희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작별 인사도 없이? 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곧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일을 마치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연희 씨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박판서 댁마당에는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바보 두루미도 의금부 수사관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품위 있는 선비 차림의 이영식이었지요. 마님께 인사드립니다. 이영식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돌아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의금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미으면의 새 현감으로 부임하라는 명령이지요. 연희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감으로요? 이영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바보 행세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며칠 후 미으면에는 새로운 현감의 부임을 알리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진우와 연심의 혼례도 성대하게 치러졌지요. 복순이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닌 관아의 서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으면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판서는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 다시 조정에서 일하게 되었고 연희 씨는 그와 함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연희 씨는 정원에서 이영식을 만났습니다. 내일이면 한양으로 떠납니다. 연희 씨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한양에서 뵐 수 있을까요? 연희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대낮의 바보 머슴과 밤의 기둥 서방이라는 이중 생활은 끝났지만 진정한 인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으면의 봄은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